뉴스 라이브 방송은 언제나 철저한 통제와 전문성, 그리고 세심하게 짜인 대본 속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단 한순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폭발적인 스캔들, 은밀하게 진행되던 비밀 조사, 그리고 어떤 프로듀서도 막을 수 없었던 혼란스러운 순간들까지. 뉴스 앵커들의 커리어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끝나버린 그 충격적인 실화들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요르단의 방송국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시리아 내전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던 요르단 7스타워즈 채널의 프로그램 반대 의견 사이에서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기자 세이커 알조하리와 모하메드 알자유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한쪽은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스튜디오 책상을 서로를 향해 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산산조각 나며 무너졌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 광경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진행자 주하이르 알라짜가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짧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태프들이 급히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방송은 가까스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생방송 정치 토론이 얼마나 위험하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때, 미국에서 훨씬 더 큰 파문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제 모든 종류의 방송 사고를 다 보았다고 생각했을 때, 남미에서 믿기 힘든 공포가 생방송으로 펼쳐졌습니다. 2024년 1월 9일, 에콰도르 과야킬의 TC 텔레비시온 뉴스룸에서 충격적인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무장 괴한들이 생방송 도중 뉴스 스튜디오를 습격해 총과 폭발물을 들이대며 기자들과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에콰도르는 강력한 마약갱단 두목의 탈옥 이후 전국적으로 갱 폭력 사태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 내부 무력 충돌까지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생방송 화면 속에서 쏘지마 라는 절규와 함께 직원들이 바닥에 강제로 눕혀지는 모습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어진 공포의 시간 끝에 방송 신호는 끊겼습니다. 경찰이 신속히 건물을 포위하고 진압 작전을 펼쳐 1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이들은 나중에 테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일부 직원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생생한 테러 장면은 에콰도르 국민들을 깊이 충격에 빠뜨렸고 조직 범죄가 얼마나 대담하게 공공기관과 언론을 노릴 수 있는지를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이 이제 정말 모든 뉴스룸의 스캔들을 다 보았다고 믿었을 그 순간, 미국 케이블 뉴스에서 가장 큰 이름 중 하나가 갑자기 방송 화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밥 베켈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당 전략가로 활동해 온 밥 베켈. 그는 폭스뉴스의 대표 정치 토크쇼 더 파이브의 최초 공동 진행자 중 한 명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커리어는 뉴욕에 있는 폭스뉴스 사무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2015년 건강 문제와 처방 진통제 중독 치료를 이유로 프로그램을 떠났던 그는 2017년 1월 다시 더 파이브로 복구하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귀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5월 19일, 폭스뉴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베켈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고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흑인 IT 기술자가 그의 사무실 컴퓨터를 수리하러 왔을 때 베켈은 그 기술자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뜨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그는 해당 직원에게 불만을 철회하도록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직원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을 폭로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폭스뉴스 인사팀은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베켈을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네트워크 측은 정확한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 결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베켈은 2014년에도 방송 중 중국 관련 토론에서 인종차별적 비속어를 사용해 큰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논란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2017년에 이번 일은 그의 폭스뉴스 생활을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정치 무대에서 활약하며 수많은 논쟁의 중심에 서왔던 베켈에게 이 순간은 그의 방송 인생에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결국 한때 더 파이브의 상징이었던 그의 자리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열정과 논쟁으로 가득했던 그의 여정은 안타까운 실수와 후회로 얼룩진 채 막을 내렸습니다. 그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방송계와 정치권에서 잊히지 않는 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에드 헨리. 이제 폭스뉴스에서 또 한 명의 스타 앵커가 네트워크 전체를 뒤흔든 훨씬 더 충격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에드 헨리. 전 백악관 수석 기자이자 앵커였던 그는 한때 방송가에서 가장 빛나는 얼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2016년 그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일하는 칵테일 호스티스와 결혼 생활 밖에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4개월 동안 출연 정지를 당했습니다. 폭스뉴스는 이 행위가 회사 내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방송에 복귀했지만 진짜 폭풍은 2020년에 찾아왔습니다. 그의 폭스뉴스의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헨리를 출연 정지시키고 독립적인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 조사가 끝난 후 폭스뉴스는 그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결론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후 전 폭스뉴스 직원이 헨리를 상대로 심각한 개인적 고발을 담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그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을 폭로했습니다. 헨리는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논란의 소용돌이는 그의 폭스뉴스 시대를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나 에드 헨리의 몰락조차 케이블 뉴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 앞에서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빌 오라일리. 빌 오라일리. 그는 폭스뉴스 최고의 간판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이끌어온 전설적인 진행자였습니다. 강렬한 논평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의 프로그램은 무려 16년 동안 케이블 뉴스 시청률 1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뉴욕타임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오라일리와 폭스뉴스가 여러 여성들의 고발을 해결하기 위해 수년간 총 약 1,3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엄청난 여론의 역풍이 몰아쳤습니다. 수십 개의 광고주들이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점점 거세졌고 결국 2017년 4월 19일 폭스뉴스는 오라일리가 더 이상 네트워크에 복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청자들과 함께한 그의 긴 여정이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폭스뉴스를 떠난 후에도 오라일리는 미디어계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노스핀 뉴스라는 새로운 정치 논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방송을 시작했지만 이후 뉴스맥스와 더 퍼스트 TV 같은 텔레비전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날 요르단의 방송국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014년 5월 시리아 내전에 대한 토론이 한창이던 요르단 7스타워즈 채널의 프로그램 반대 의견 사이에서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기자 세이커 알조하리와 모하메드 알자유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이던 중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한쪽은 시리아 반군을 지지하고 다른 한쪽은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을 지지한다는 서로에 대한 비난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르며
스튜디오 책상을 서로를 향해 밀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산산조각나며 무너졌고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 광경이 고스란히 전파를 탔습니다. 진행자 주하이르 아라짜가 필사적으로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 짧은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스태프들이 급히 달려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고 방송은 가까스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고 생방송 정치 토론이 얼마나 위험하게 폭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바로 그때 미국에서 훨씬 더 큰 파문이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쿠오모의 몰락. 2021년 12월 CNN의 간판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결국 방송국을 떠나게 된 배경에는 그의 형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얽힌 뼈아픈 스캔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는 여러 여성들로부터 부적절한 처신으로 고발당했고 뉴욕주 검찰총장의 조사 결과 그는 다수의 여성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확인되어 2021년 8월 결국 사임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크리스 쿠오모는 처음에 형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며 자신의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검찰총장실이 공개한 문건들은 그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형의 참모들과 전략회의에 참여하고 기자들에게 연락해 새로운 고발 내용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자 CNN은 크리스 쿠오모를 즉시 정직 처리하고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4일 CNN은 새롭게 드러난 정보와 저널리즘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그의 해고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CNN의 얼굴이었던 그의 커리어가 한순간에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가족 관계가 기자로서의 직업적 책임과 충돌할 때 얼마나 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방송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킬리언 문서 논란. 2004년 9월 미국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둔 시점에 CBS의 60미니츠 II에서 다니엘 레더가 진행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텍사스 항공 주방위군 복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전 상관이었던 제리 킬리언 중령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서에는 부시가 특혜를 받았고 일부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송 직후 블로거들과 문서 전문가들은 그 메모들의 서체와 형식이 1970년대 타자기가 아닌 현대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CBS는 문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과했고 이후 독립적인 조사에서 보도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된 여러 CBS 직원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다니엘 레더는 2005년 CBS 저녁 뉴스 앵커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비록 그는 한 해 더 네트워크에 남아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평생 따라다닐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2015년 영화 트루스로도 제작되어 당시의 아픈 진실을 다시 한번 세상에 되새기게 했습니다. 켄 로사도. 켄 로사토는 뉴욕 ABC 7의 오랜 앵커로 무려 20년 가까이 방송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5월 그는 예기치 않게 스테이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 WBC-TV에 합류한 그는 아이이트니스 뉴스 디스 모어닝의 공동 앵커로서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퇴사는 촬영 중 휴식 시간에 일어난 핫마이크 사고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송이 아닌 사적인 순간에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스튜디오 장비에 우연히 포착되어 컨트롤룸까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발언 내용은 끝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사건 직후 방송국은 로사토가 더 이상 직원으로 남아있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갖가지 추측과 루머가 퍼져나갔고 그의 대변인 측은 일부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BC7은 웹사이트에서 로사토의 프로필과 전기를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약 20년에 달하는 그의 긴 방송 경력은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뉴욕의 아침을 함께 깨워온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진 순간 많은 시청자들은 충격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커리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그렇게 끝나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남깁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의 가장 두드러지고 논란이 많았던 진행자 중 한 명이었던 터커 칼슨이 2023년 4월 갑작스럽게 네트워크를 떠났습니다. 이는 케이블 뉴스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폭스뉴스는 칼슨과 방송사가 상호 합의에 따라 헤어지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하며 그의 대표 프로그램인 터커 칼슨 투나잇을 종료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케이블 뉴스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던 인기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결정은 폭스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제기한 대형 명예훼손 소송을 해결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네트워크에서 방송된 거짓 선거 사기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폭스는 칼슨의 퇴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정확한 타이밍은 수많은 추측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도미니언 사건의 법원 서류를 통해 칼슨의 사적인 메시지들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는 선거 주장에 대한 논의와 관련 인물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미디어 전체에 강한 충격과 주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추가 보도들은 폭스 내부의 깊은 긴장감과 잠재적인 법적 위험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칼슨의 갑작스러운 이탈은 최근 몇 년간 케이블 뉴스에서 가장 놀라운 격변으로 남았습니다. 칼슨의 퇴장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폭스뉴스가 이미 자사의 가장 큰 스타 진행자들과 관련된 연이은 논란들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에릭 볼링. 에릭 볼링의 2017년 폭스뉴스 퇴장은 미디어 산업 전반에서 직장 내 행동에 대한 감시가 극도로 높아지던 시기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볼링은 2008년에 폭스뉴스에 합류한 뒤 폭스뉴스와 폭스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진행자로 성장했으며 2017년에는 정치 패널 쇼 더 스페셜리스트를 공동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허프포스트의 보도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볼링이 수년 동안 폭스뉴스와 폭스비즈니스에서 일하는 여러 여성 동료들에게 원치 않는 노골적인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폭스뉴스는 볼링을 즉시 정직시키고 폴 와이스 리프킨드 워튼 앤드 게리슨 법률회사가 맡은 독립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법률회사는 이전에도 네트워크의 다른 직장 부적절 사건들을 조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볼링은 모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보도를 작성한 기자 야사 알리를 상대로 $5천만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9월 조사가 끝난 뒤 폭스뉴스는 볼링과 합의에 따라 헤어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의 재임 기간을 끝내는 결정이었고 그의 프로그램 더 스페셜리스트도 곧 취소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폭스뉴스가 여러 고위 인물들에 대한 부적절 행위 혐의로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때 더 넓은 스캔들과 리더십 변화의 물결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2019년에는 볼링이 알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릭 산체스. 2010년 10월 CNN에서 릭 산체스의 갑작스러운 해고는 당시 케이블 뉴스계를 가장 크게 뒤흔든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릭스 리스트라는 평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청자와의 실시간 소통과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중심으로 방송을 이끌어왔죠. CNN이 그 시기 실험적으로 도입한 새로운 형식의 쇼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1일 시리우스 XM의 스탠드업 위드 피트 다머닉 인터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존 스튜어트가 데일리쇼에서 자신을 비판한 이야기를 꺼내며 산체스는 격앙된 목소리로 스튜어트를 편협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미국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북동부 자유주의 엘리트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미디어 지도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이 여전히 억압받는 소수자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뷰가 온라인과 언론에 퍼지자마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불과 몇 시간 만에 CNN은 산체스가 더 이상 네트워크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즉시 폐지되었고 그는 방송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산체스는 여러 차례 공개 사과를 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고 표현이 잘못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 미디어와 심야 토크쇼까지 빠르게 퍼져나갔고 존 스튜어트가 데일리쇼에서 직접 다루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산체스의 CNN 경력은 충격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폭스뉴스만이 폭발적인 후폭풍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CNN에서도 한 번의 인터뷰가 순식간에 한 사람의 커리어를 끝장내는 비극으로 번졌죠. 브라이언 윌리엄스.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MBC 나이틀리 뉴스의 오랜 앵커로 2015년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온 자신의 이라크 전쟁 경험담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큰 신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전 당시 적의 총격을 받은 헬리콥터에 자신이 타고 있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죠.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은 윌리엄스가 탄 헬리콥터는 이미 다른 항공기가 로켓 추진 수류탄을 맞은 뒤에 도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윌리엄스는 자신의 기억이 부정확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MBC 뉴스는 내부 조사를 실시한 끝에 그를 6개월 동안 무급 정직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네트워크는 윌리엄스가 더 이상 MBC 나이틀리 뉴스 앵커로 복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어진 그의 앵커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후 그는 MSNBC로 자리를 옮겨 더 11th 아워 위드 브라이언 윌리엄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알리사 칼슨 슈워츠. 2023년 3월 로스앤젤레스 KCAL-TV의 아침 생방송에서 기상캐스터 알리사 칼슨 슈워츠가 갑자기 쓰러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시청자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앵커들이 날씨 코너를 그녀에게 넘기자마자 그녀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눈이 잠시 뒤집히더니 의자에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스튜디오 스태프들은 당황하며 즉시 상업 광고로 화면을 전환했고 카메라 밖에서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고 이후 소셜미디어와 인터뷰를 통해 회복 중이라고 안심을 전했습니다. 의료진은 이번 사건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혈관미주신경성 실신, 베이조베이겔 싱커피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 일로 더욱 주목을 받은 이유는 그녀가 2014년에도 생방송 중 건강 이상으로 쓰러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심장 판막 누출로 진단받았죠. 그러나 2023년 실시는 그 이전 질환과 무관하다고 그녀는 밝혔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그녀는 방송으로 복귀해 시청자와 동료들에게 따뜻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생방송 중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건강위기는 방송인들이 때때로 마주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맷 라우어. 2017년 11월 MBC에서 맷 라우어의 해고는 삽사인 미투 운동 시대 가장 큰 미디어 스캔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MBC 투데이쇼의 핵심 진행자로 자리 잡은 그는 오랜 기간 높은 시청률을 이끌며 세계 지도자, 연예인, 주요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던 2017년 11월 29일 MBC 뉴스 회장 앤드루 렉은 한 여성 직원의 구체적인 고발을 접수한 뒤 라우어와의 계약을 즉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발 내용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적절한 직장 내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MBC 측은 이것이 라우어에 대한 첫 공식 민원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그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내부적으로 수년간 돌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고 발표 후 더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피해를 언론에 털어놓았습니다. 라우어는 공개 성명을 통해 자신이 초래한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일부 혐의는 사실이지만 다른 일부는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MBC에서의 화려한 경력은 한순간에 무너졌고 그는 그 시대 주요 TV 뉴스 인물 중 가장 극적인 몰락을 경험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타사 엑셀비. 2017년 4월 호주 기자 나타사 엑셀비는 ABC 뉴스 심야 방송 중 짧은 실수 하나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 패키지가 끝나고 카메라가 그녀에게 돌아왔을 때 그녀는 펜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생방송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놀란 얼굴로 다음 소식을 서둘러 소개했지만 그 순간은 순식간에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에게 많은 동정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실수 때문에 해고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중의 분노가 일었으나 ABC 측은 엑셀비가 정규 직원이 아닌 캐주얼 진행자였으며 당시 추가 출연 일정이 없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엑셀비는 소셜미디어에서 유머러스하게 대응하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매혹적인 팬에 대한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생방송이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가 뉴스룸 한복판으로 직접 들어올 때처럼 말이죠. 10대 해커의 침입. 2015년 1월 29일 저녁, 네덜란드의 심장부인 힐베르숨에 위치한 NOS 텔레비전 스튜디오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겨우 19살의 한 젊은이가 정장을 차려입고 권총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는 수의 데스크로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국가 저녁 뉴스의 생방송 출연을 요구했습니다. 그 순간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봉쇄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서둘러 대피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긴장 속에서 상황을 통제하려 애썼습니다. 침입자는 자신이 해커 집단을 대표한다며 전 세계에 알려야 할 중대한 정보를 즉시 방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에서는 직원들이 침착하게 그와 대화를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고 몰래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은 불과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무장 경찰이 스튜디오로 진입하자 그는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가 들고 있던 총이 모조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네덜란드 공영방송은 잠시 혼란에 빠졌고 그는 협박과 공영방송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법원은 그에게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짧지만 충격적인 사건은 네덜란드 전역에서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미디어 시설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위협이나 침입자가 없더라도 생방송은 또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생방송 중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유료 응급 상황 때문입니다. 줄리친의 생방송 중 뇌졸중. 2022년 9월 3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KGRH-TV의 아침 뉴스를 진행하던 앵커 줄리친은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나사의 아르테미스 I 발사에 대한 생방송 리포트 중 그녀는 갑자기 텔레프롬프터를 읽기 어려워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 그녀는 방송 중에 시청자들에게 지금 제게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한 뒤 기상캐스터에게 방송을 넘겼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그 순간 양쪽 눈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사라지고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동료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알아차리고 911에 신고했으며 그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뇌졸중의 초기 증상, 이른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사건 이후 줄리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들, 응급구조대원들, 그리고 자신의 증상을 알아차리고 연락해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치료와 충분한 회복 기간을 거친 뒤 그녀는 다시 방송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뇌졸중의 초기 경고 신호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증상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즉시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를 강하게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제인 에이커와 몬산토 보도 논란. 제인 에이커는 오랜 기간 텔레비전 기자로 활동해왔지만 결국 폭로자 논란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녀와 당시 남편이었던 스티브 윌슨은 플로리다 템파의 폭스 계열사 WTVT에서 몬산토라는 생명공학 기업에 대한 심층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보도는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제조합 소성장 호르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1901년에 설립된 몬산토는 농업화학과 생명공학 분야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이후 유전자 변형 작물 개발에도 앞장섰습니다.
2016년 독일 기업 바이어가 몬산토 인수를 발표했고 2018년에 인수가 완료되면서 몬산토는 바이어가 운영하는 작물 과학 부문에 흡수되었습니다. 그 후 바이어가 제초제 라운드업, 글리포세이트 성분에 대한 수천 건의 소송에 직면하게 되었고 2020년까지 수많은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제작된 에이커와 윌슨의 몬산토 관련 보도는 끝내 방송되지 못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몬산토가 폭스뉴스 경영진에게 직접 연락해 방송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보도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고 기자들과 방송국 경영진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WTVT는 해당 보도를 취소하고 1998년 두 기자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방송국이 왜곡된 내용을 방송하라고 강요했으며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0년 배심원단은 윌슨의 주장은 기각했지만 에이커의 폭로자 주장에 대해 42만 5천 달러의 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플로리다 항소법원은 FCC의 뉴스 예곡 금지 정책이 주 폭로자 법에 따라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판결을 뒤집었고 결국 방송국이 승소했습니다. 찰리 로즈의 몰락. 찰리 로즈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방송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그의 커리어는 갑작스러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여러 여성들이 그의 직장 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8명의 여성이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로즈와 함께 일하거나 경력 기회를 모색하던 시기에 겪었다고 주장하는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사건은 맨해튼과 햄튼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또는 업무 관련 모임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가 나오자마자 CBS 뉴스는 그를 CBS 디스 모닝에서 퇴출시켰고 PBS는 찰리 로즈쇼의 배포를 중단했으며 블룸버그도 프로그램 참여를 종료했습니다. 로즈는 이후 성명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일부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오랜 방송 경력을 순식간에 끝장냈으며 삽사인 미투 운동 기간 동안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멕시코 지진, 생방송 속 공포. 2017년 9월 19일, 멕시코 중부 지역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푸에블라 인근이었고 멕시코시티와 주변 주에 강한 진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지진은 오후 1시 14분에 일어났는데 때마침 1985년 대지진 기념으로 전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이 진행된 지 불과 몇 시간 후였습니다. 그 순간 멕시코의 뉴스 채널 포로TV는 생방송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지진 경보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명과 장비들이 크게 흔들렸고 앵커는 침착하게 시청자들에게 지금 지진이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해주세요 라고 알렸습니다. 진동이 점점 거세지자 앵커와 스태프들은 안전을 위해 스튜디오를 떠났고 그 모든 장면이 생방송으로 고스란히 전파되었습니다. 이 지진은 멕시코 중부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학교, 아파트, 사무실 건물들이 무너졌고 구조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며칠 동안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결과적으로 약 370명이 목숨을 잃었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멕시코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였습니다. 생방송으로 잡힌 그 장면은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재난의 갑작스러움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취재를 이어가는 기자들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